사건은 크리스마스 4일 전 밤 9시 혜수 어머니에게 걸려온 지인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교회 앞 주차장인데 혜수한테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깜짝 놀란 어머니가 가보니까 딸은 없는데 딸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야! 어머니는 육교에서 뛰어 내려오는 남자를 따라갔는데요. 육교 아래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 딸이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당시에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떨어진 장소는 철도가 지나가는 자리인데요. 쇠파이프 여러 개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박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른쪽 눈 부위를 관통해 두개골을 뚫고 반대편으로 나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혜수 잘못되면 저도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는 혜수 씨 위에 엎드려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혜수 씨와 결혼을 약속하였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야,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일단 혜수 씨의 상태는 어땠나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는 도중에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좌상과 실혈성 쇼크입니다. 쇠파이프에 의해서 뇌가 손상을 입었고 머릿속에 충격 때문에 출혈을 많이 네. 일으켰을 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규 씨와 혜수 씨는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연인이 됐다고 하고요. 24살이었던 혜수 씨는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을 했었고 26살 현규 씨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혜수 씨 부모님은 예비사위에게 너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거라면서 잘 살라고 덕담을 해줬습니다. 어머니나 남자친구나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저 24살에 저렇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혜수 씨는 어쩌다가 육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날은 혜수 씨와 그 남자친구 현규 씨, 그 현규 씨의 친구 그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그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술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혜수 씨한테 온 문자 하나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혜수야, 우리 스키장 가자? 뭐 이 문자를 혜수 씨의 이성 친구가 보낸 건가요? 아닙니다. 동성 친구였어요. 남자랑 간다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랑 간다는데 뭐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나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좀 크리스마스 이브면 쿨하게 잘 놀다 와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말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세 기분이 풀어져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술자리가 끝났는데 주차장에서 다시 말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친구는 아이 뭐 또 저러다가 또 말겠지.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네. 먼저 집으로 갔던 겁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겨진 거네요. 서로 다투다가 혜수가 자리를 피해 육교 쪽으로 가길래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혜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따라 올라가서 육교 아래를 보니까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CCTV에 찍힌 건 없나요? 그 부근을 찍고 있는 CCTV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TV를 보고 있던 주민이었어요. 큰 소리 나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봤더니 문이 열렸고 차 유리가 깨졌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이 밖으로 떨어져 있어요. 저쪽으로. 더 이상한 거는 그 육교 난간과 육교로 가는 길바닥에 핏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검사를 한 결과 현규 씨의 피로 확인이 남성. 됐습니다. 혜수 씨가 떨어진 육교 난간입니다. 이 근처를 걸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로 떨어진 건 아닐까요? 난간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다리처럼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없네. 난간 높이는 115cm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은 무게중심이 명치 쪽에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성은 배꼽 아래쪽에 단전이라고 불리우는 그쪽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게중심이 난간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하면은 일부러 넘어가지 않으면은 실수로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같이 술 마신 친구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건 기록에 보면은 주차장에서 싸우고 또 육교까지 가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주차장에서 육교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성인 남성이 뛰면은 한 2, 3초 정도? 뛰어내리려는 걸 봤다면은 잡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쫓고 말고 할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 미묘하게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가족도 혜수 씨가 스스로 뛰어냈을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직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였고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불과 며칠 전에 결혼 승낙까지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들떠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평소에 두 사람 사이는 어땠나요? 현규 씨는 혜수 씨가 일하는 직장이 치과인데 매일 아침 차로 데려다 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혜수 씨의 직장 동료랑도 친해서 회식이 있으면 참여하기도 했고. 이모, 너 없이는 아이고야. 하루도 살 수 없어? 굉장히 서로 사랑했네. 와, 12월 20일에 쓴 거네요. 남자친구를 의심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의심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렵네요. 경찰도 처음엔 다투는 과정에서 혜수 씨가 피하려다가 육교 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본 거죠. 이 사건 첫 번째 검사님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변사 사실 확인원? 변사자가 육교 난간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것임. 혜수 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결론이 났던 거네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죽음들을 변사라고 불러요. 변사 사건이 나면 경찰에서 변사 사실 확인원이라는 거를 발급을 해줘요. 새로운 어떤 증거가 나오거나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고.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타살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무렵에 부검 재감정 결과가 네. 도착했습니다. 부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손상이 있었는데 갑상연골 상각의 골절이었습니다. 여기 목에 툭 튀어나온 데가 부분이 있죠. 여자는 그렇게까지 튀어나오지 않고 편편하지만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이게 갑상연골입니다. 네. 상각은 갑상연골 양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 이게 어떤 경우에 혹시 부러지는 건가요? 가장 흔한 경우가 목을 졸랐을 때입니다. 오른손으로 목을 졸르면은 피해자의 오른쪽 상각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마를 가만히 멍하고 있는데 탁 치니까 고개가 뒤로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과신종 과골절이 일어나면서 갑상연골 상각이 나갈 정도이면은 목이 부러져야 돼요. 그런데 이 건은 목 하나도 안 부러졌고 네. 출혈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닥쳐서 부러진 건 아닙니다. 어디 떨어져서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24살 먹은 여자의 갑상연골 상각은 아주 부드럽거든요. 그게 부딪혀서 부러졌다 이럴 정도면은 피부에 어떤 손상이 있어야 돼요. 깨끗하네요. 그 목을 졸랐으면 손자국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4일 전인가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따뜻하게. 두꺼운 옷을 입고 터틀넥을 입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위로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손자국이 안 나요. 목이 졸려서 갑상연골 상각이 부러졌다. 뒷받침하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끈이나 손으로 압박을 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계속 졸르면 실핏줄이 툭툭툭툭 터져요. 이런 거를 점상출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육교에서 떨어지기 전에
목이 졸려서 숨져 있을 수도 있나요? 목이 졸려 죽었다면 바닥에 떨어질 때 출혈이 없어야 돼요. 죽고 나서는 출혈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건은 출혈이 있었고 병원에 갔을 때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을 조여서 죽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육교에서 혜수 씨를 남자친구가 떨어뜨린 거였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졸랐을까요? 사건 당일 날이요. 혜수 씨 어머니가 119에 신고를 하기 전에 112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우연히 교회 주차장 사건 현장 앞 거기를 지나가던 배달원이었습니다. 오후 8시 40분에 주차장에서 남자가 욕을 하면서 여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여자가 넘어지려고 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배달원이 그릇을 찾으러 가는 길에 그 장소를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차의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채 문이 열려 있었고 조수석 유리창도 깨져 있었어요. 좀 이상해서 112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조수석 유리창은 왜 깨진 거예요? 화가 난 강현규가 자기의 맨주먹으로 쳐서 깬 것입니다. 그때 흘린 피가 바닥과 육교 난간에 묻은 것이죠. 사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똑같이 차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또 차 앞유리를 깬 거예요? 혜수 씨가 회식 가서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왜 회식 장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왜 전화 안 받느냐? 따지다가 격분해서 앞에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서 부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술자리 가기 전에 혜수 씨가 옷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강현규는 빨리 내려오라고 계속해서 재촉 전화하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띡띡띡 보낸 거예요. 빨리 오너라 옷 얌전히 입고. 혜수 씨가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나 서해안으로 여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서 들어오는 길을 잘 못 찾고 차가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혜수 씨한테 강현규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뒤를 돌아보라고. 설마 그럼 혜수 씨가 탄 차 바로 뒤에 강현규의 차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하였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혜수 씨가 육교 위에서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던졌을 거라는 심증이 점점 생겨요. 뭐 일관되게 부인했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8시간을 조사를 제가 직접 했는데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목소리 톤의 변화도 좀 거의 없었고 심지어 새벽 6시 정도에 가서 직접 검찰 수사관이 차로 체포를 해와서 구속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는 차 안에서 그분은 주무셨습니다. 아? 또 불리한 부분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타살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목까지 졸라놓고 떨어뜨리진 않았다.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의뢰받고 2달 가까이 시간만 나면 제 목을 조르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답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계속 목을 조른 겁니다. 동료 법의학자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책이나 논문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좀 길어지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탁 쓰러진 거예요. 주위에서 올라가고 왜 그러냐? 괜찮아? 하면서 저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한 20초 있다가 제가 멀쩡해졌대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또요? 또 물컵을 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러 내 목을 조르라 그랬습니다. 물컵이 딱 떨어지면은 바로 목 조르는 걸 멈춰라. 그렇게 하고 실험을 시작해봤습니다. 정확하게 혈관을 찾아서 눌렀는데 어느 시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렇게 하고 20초 후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알아낸 게 있습니다. 목을 압박하면 단계별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목을 조르면은 얼굴이 벌개져요. 시간이 지나면은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지나가면은 점상출혈이 생겨요. 더 진행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건은 의식이 없어졌고 점상출혈이 생겼고 거기서 딱 그치니까 죽지는 않고, 자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의식을 잃은 다음이 점상 출혈이니까 의식이 없었죠. 그렇죠. 누군가 피해자를 떨어뜨렸다입니다. 밀은 거죠. 현장에 있던 남자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른 뒤에 육교에서 밀어서 떨어뜨렸다. 검찰이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옛 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했습니다. 야, 주장이 뒤집혔구나. 자살에서 타살로. 근데 여전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범행 동기인데 정말 스키장에 간다고 했기 때문일까요? 강현규에 대해서 심리평가를 했는데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자기애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요. 혜수 씨는 그런 점에 불만이 없었나요? 불만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걸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순응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 당일 스키 여행을 계기로 이전과 달리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까지 약속한 시점에서 갑자기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까 배신감과 또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러니까 사건 당일날 이 강현규는 주먹으로 차 유리창을 부수고 혜수 씨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세게 여러 번 밀쳤던 거고요. 혜수 씨 입장에서는 그 남성 이길 수 있겠어요? 폭행을 피해서 육교 계단으로 올라간 거고, 강현규는 따라가서 거기서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혜수 씨의 목을 힘껏 조른 채 육교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서 떨어뜨린 겁니다. 결국은 혜수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대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떨어졌는데 바닥에 돌출돼 있던 쇠파이프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너무 참 하필이면. 재판 결과는 어땠나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요. 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했나요?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최종 판결 그럼 어떻게 됐나요? 재판부는 7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이요? 2년 업된 거래, 2년. 살인죄를 적용을 했는데도 인정이 안 된 건가요?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살인으로 죽었느냐, 상해치사로 죽었느냐, 계획을 해서 죽였느냐, 우발적으로 죽였느냐, 판사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건 법정신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생각도 좀 한 번 정도는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고의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일 뿐입니다. 검사님과 이정빈 교수님 두 분이 만나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사건 끝까지 파고들어서 뒤늦게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3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4번의 재판 끝에 내려진 살인죄의 형량은 겨우 7년.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군대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된 애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뺨이니 뭐 허벅지 등등을 폭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래침을 뱉으면서 핥아 먹으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유린 아닙니까? 이거는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들끼리 범죄를 은폐를 합니다. 전부 말을 맞춘 거죠. 역겹네요. 군은 이미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거는 밥도 안 먹였다는 거예요. 어떡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